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20쪽에 있는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화라는 시를 본격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지금 윗부분에 선생님이 역설이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잠시 정지해놓고 역설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수업 이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설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벌레 먹은 나뭇잎에서 한번 살펴보았지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논리적인 모순을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노? 라고 딱 말이 나올 정도로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입니다. 거짓말 같아요. 존재할 수 없는 말을 동시에 합니다. 근데 그 안을 잘 살펴보면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벌레 먹은 나뭇잎을 바탕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좋다고 얘기해주는 긍정적인 가치이죠. 근데 우리가 상추랑 깻잎 사왔는데 구멍 나 있으면 바로 환불하러 갈 거잖아요. 보통 나뭇잎이 벌레 먹은 모습은 예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가치에 해당하지요.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겉으로 봤을 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죠. 근데 그 안을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이때 나뭇잎이 벌레를 먹은 이유는 그 벌레를 도와주기 위함이었죠. 그 벌레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구멍이 뽕뽕뽕뽕 났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삶의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당장 봤을 때 말이 안 되지만 잘 살펴보면 어떤 건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바로 역설이라고 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오늘 배우는 시에서도 역설이 나오거든요. 어느 부분에 역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를 지금부터 같이 볼 건데요. 이형기의 낙화라는 시도 마찬가지로 시 이해할 때 주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시적 화자가 겪고 있는 시적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의 기분이나 태도를 파악해서 이것들을 합쳤을 때 주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팁을 주자면 시적 화자가 특정한 계절에 바라보고 있는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함께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 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어떤 계절에 있는지 그 계절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뭔지 그 계절이 지나서 어느 계절이 오기를 바라는지 이때 인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바탕으로 시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이형기의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시를 얘기해주고 있네요. 한번 시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헷갈릴 수 있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형기의 낙화라고 하면 이때의 낙자는 추락한다 할 때 낙자예요. 어디선가 떨어지는 것을 추락한다고 얘기하죠.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떨어지냐? 우리가 아는 한자 하나 있죠. 쉬운 한자. 바로 꽃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적 화자가 어느 계절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느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물어봤었잖아요. 이때 시적 화자는 꽃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지 한번 내려가 볼까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헤어져야 될 때, 안녕해야 될 때,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고 딱 깔끔하게 가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연에서는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첫 번째 계절이 나왔습니다. 봄.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아까 전에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고 있었던 건 꽃이었죠. 꽃이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정이라는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격정은 강렬한 감정입니다. 막 터질 듯이 나오는 강렬한 감정, 누르기 힘든 감정을 격정이라고 불러줘요. 그때 감정은 격정입니다. 봄에 막 예쁘게 팍 폈다가 이제 떨어질 때가 돼서 꽃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가고 있는 건 바로 꽃인가 봅니다. 이제 떨어져야 돼서 깔끔하게 떨어지고 있는 꽃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었고요. 다음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분분한 낙화, 시적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결별, 다시 말해서 이별입니다. 이별이 만들어주는 축복에 쌓여, 행운에 쌓여서 지금은 가야 할 때. 보통 이별하면 슬픈데 그때 이별을 축복, 행운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가을이라는 계절도 하나가 나왔네요. 이때 가을을 향해 간다라고 말했으니까 시적화자가 바라고 있는 계절은 아마 가을인 것 같습니다. 무성한 녹음, 풀이 파릇파릇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 풀이 파릇파릇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 봄과 가을 사이에 여름이 있죠. 여름을 잘 살펴보면, 조금 전에 여름이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풀이 굉장히 초록 색깔로 많이 바뀝니다. 초록 색깔로 쨍쨍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러한 녹음을 거쳐서 머지않아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네요. 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요. 뭔가 성숙하고 꽃이 떨어진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이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이때 하롱하롱은 뭐냐면 이제 꽃잎이 굉장히 가볍잖아요. 그래서 땅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랑살랑살랑 흔들리면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약간 가벼워서 땅에서 흔들흔들하며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하롱하롱이라고 얘기해줘요. 꽃잎이 안녕, 나 이제 갈게 라고 하면서 손길을 흔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아까 전에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네? 아, 좀 아쉽다. 근데 헤어질 때 딱 헤어지니까 꽃 진짜 좋네. 저렇게 꽃이 떨어져야지 열매를 맺지 라고 시적화자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 지는 시기, 내가 사랑을 시작하고 헤어지는 결별의 시기. 물론 헤어지고 나면 굉장히 슬프지만, 내 영혼이 굉장히 슬퍼지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성숙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별하고 나서 당장은 슬프지만 그 이별에서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한 건 없었나?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아, 이런 걸 배웠네 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근데 인간의 삶,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슬프고 성숙한 이 인간의 삶이 무엇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자연현상과 연관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학습활동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여기에서는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그 가을을 기다리면서 내가 사랑하고 헤어지면서 슬퍼하고 배워가는 게 서로 연결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 추가로 조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이때 봄이라고 하면 꽃이 지는 시기지요. 꽃이 지는 시기. 그래서 봄에 시적화자가 꽃이 지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꽃이 지고 나서 열매 맺는 시기가 바로 가을입니다. 시적화자가 기다리고 있지요. 근데 이때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헤어지고 나서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 맺듯이 헤어지고 나서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줘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게 내면적인 성숙이라면 꽃이 지는 시기, 그리고 사실 이 봄이라고 하면 꽃이 피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꽃이 피고 지는 이 시기는 바로 사랑하고 이별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사람으로 쳤을 때. 인간의 삶을 기준으로 꽃이 피고 지는 걸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 꽃이 피는 것은 사랑, 꽃이 지는 것은 이별이라고 정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의 시적 상황과 정서, 태도를 정리해 보면 시적 상황, 자연만을 봤을 때는 봄에 꽃 피고 지는 것을 보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근데 인간의 삶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 이별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슬프지만 성숙하는 것을 이렇게 써볼게요. 사랑과 이별 속에서 라고 적어볼게요. 깨달음.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보고 열매 맺는 가을이 기다리는 게 마치 사람이 사랑하고 이별하면서 성숙한다 라는 것을 연관지어서 바라보고 있는 시입니다. 제일 처음 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자연현상과 인간이 연관된다고 말했었죠. 이때 시적 화자는 삶에서의 교훈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교훈이 바로 뭐냐? 사랑과 이별 속에서 사람이 성숙하는구나. 여기까지 해놓고 뒤에 있는 학습 활동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22쪽 학습 활동을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보면 낙화는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해 이별의 의미를 형성한 시이다. 작품에 나타난 역설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해 보자라고 적혀 있네요. 말하는 이가 바라보고 있는 장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말하는 이는 봄에 있었습니다. 봄에 꽃이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특히 꽃이 피었다가 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늦은 봄이라고 해주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늦은 봄에 꽃이 지는 것을 바라봄. 그렇다면 이렇게 꽃이 지는 과정, 열매를 맺는 과정을 통해서 시적 화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가? 동그라미 2번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예쁘게 시작하는 인간의 사랑과 닮아 있고 그러한 예쁜 꽃이 사라지는 슬픈 순간은 인간의 삶에서는 이별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시에서 짐작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꽃이 피고 지는 사랑과 이별이 끝나고 나면 열매를 맺는다. 그 사랑 속에서 이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열매는 성숙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오늘의 보너스 과제 출석 체크를 할 때 추가 점수를 주는 과제 한 개 주겠습니다. 자, 이 과제는 언제까지 내느냐? 오늘 쉬는 시간까지 낼게요. 이번 교시 쉬는 시간까지 제출할 건데, 자, 첫 번째, 꽃이 핀다. 꽃이 피다. 두 번째, 꽃이 지다. 세 번째, 열매 맺다.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이별, 여섯 번째 성숙. 지금 6개 단어가 있지요. 요 6개 키워드를 바탕으로 오늘 배운 시의 내용 요약해서 개인 채팅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수업을 잘 듣고 있으면 과제 내야 된다는 거 잘 알겠죠? 이번 시간 쉬는 시간까지 이 6개 단어 활용해서 시 내용 요약한 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이별은 슬프다. 슬프죠, 당연히. 어떻게 안 슬프겠어요.
이별은 슬프지만 그 슬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 열매가 맺어지려면 꽃이 떨어져야 되듯이 이별은 슬프지만 성숙의 계기가 된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배울 내용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여기까지 써놓고 옆바닥 넘어가겠습니다. 시에 나타난 역설과 그 효과를 이야기해보자. 역설 시작할 때도 봤습니다.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삶의 진실이 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란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는 건 지는 거죠.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게 됩니까? 근데 졌더라도 내가 왜 졌지? 다음에 뭘 더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것 자체에서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속에서는 특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이런 걸 바로 역설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에서 과연 역설이 어디에 쓰였는가? 바로 여기에 쓰였습니다. 결별이랑 축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별이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슬프고 아프고 별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근데 축복이라고 하면 너무 즐겁잖아요. 즐겁고 항상 축복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긍정적인 느낌이 많아요. 근데 시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결별이 축복을 만들어준대요. 부정적인 게 기쁜 걸 만들어준대요. 부정적인 것을 통해 긍정적인 게 만들어진다? 조금 의아합니다. 결별과 축복이라는 말은 서로 의미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된 것 같아요. 어떻게 슬픈 걸 통해서 좋은 게 생기느냐. 근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 비록 이별은 슬프지만 그 이별에서 배우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배우는 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시에서 역설이 쓰인 부분입니다.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 바로 역설이 쓰인 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해놓고 그럼 이러한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별은 슬프죠. 이별은 슬프지만 사람을 성숙하게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삶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역설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역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낯설게 하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어와 마찬가지로 역설의 효과는 신선한 느낌을 주고요. 신선한 느낌에다가 추가로 내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강조한다라고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 시 내용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경상도 좀 길어서 힘들었겠지만 한번 찬찬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깜짝 과제 있었던 거 챙겨주시고요. 깜짝 과제 말고 숙제도 있습니다. 교과서 30쪽부터 34쪽에 보면은 양반전이 있어요. 그 양반전 읽고 어떤 내용인지 누가 나왔는지 확인한 다음 시간 수업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힘내세요. 안녕.